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최근 금융업계 최대 화두 바로 스테이블 코인 도입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인데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도입 시기와 발행 주체 등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잠시 후 이슈톡톡에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따른 규제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단순히 일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근로시간의 적용과 구분은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 등도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무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이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상담도 해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청취 부탁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일은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합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닷새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네,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대기 심리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워낙 크게 오른 만큼 오늘 조정이 나옵니다. 코스피 현재 1% 넘게 하락하며 3,41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705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 1,000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2,209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대부분 약세입니다. 특히 그동안 상승 랠리를 주도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낙폭이 큰데요. 삼성전자가 1.5%, SK하이닉스가 3.3%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지수 2거래일 연속 내림세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낙폭이 더 큰데요. 코스닥 현재 0.6% 약세로 84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매도 우위입니다. 외국인이 1,112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904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165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단에선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그나마 0.4%, 0.9%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중국과 관련해서 여행과 카지노 관련 등이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현재 흐름까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 환율은 1,378원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현재도 1,378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로화와 엔화는 약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35원, 엔화가 941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합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먼저 정부가 발표한 민생 안정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추석을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매년 이제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가장 이제 민감하게 이제 내놓는 게 뭐냐? 바로 물가입니다. 추석 설 명절 앞두고 이제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요. 가장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제상에 올라가는 것들, 농축수산물 위주로 대규모로 공급하면서 할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올해도 사실 과일값이 만만치 않아요. 네. 먹음직스러운 사과 하나 짚으면 뭐 5,000원 달러, 7,000~8,000원 달라는 데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상시보다 1.6배 정도 공급을 더 늘리고요. 특히나 과일, 사과, 배, 단감. 이 주요 과일은 제상에 올라가잖아요. 예. 이건 2.6배까지 늘립니다. 오. 이 얘기는 뭐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정부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이제 재정이 투입이 됩니다. 한 9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선물 세트 선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과일 선물 세트, 뭐 한우 등 선물 세트, 성수품을 최대 이제 50%까지 할인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이제 직거래 장터도 한 2,700여 개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할인 어떻게 받느냐? 매장에 가서 직접 사면 이제 업체별로 보면 1인당 일주일에 2만 원씩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 얘기는 업체를 바꿔서 가면 또 받을 수도 있고 격주로 가면 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장에 직접 가서 사면 자동 할인이 되고 온라인에서 쿠폰이 발급이 되는데 전통시장이 좋은 게 제로페이 상품권을 미리 할인된 가격에 살 수도 있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구매액의 일부는 오늘이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고 특히 22일부터 2차 소비 쿠폰 나가잖아요. 소득 상위 10% 제외하고 이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이제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이제 추석 물가 안정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부담이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수진작 효과로 이어질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좀 효과가 나타나서 좀 풍성한 밥상 추석 때 모두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부터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국 곳곳에 이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마 이 가을을 불러오는 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지역 경제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범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 가는 가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뭄 때문에 네. 강릉이 엄청 고초를 겪었어요. 이 가뭄 이전에는 가서 보면 대부분 서울 사람들이에요. 당일치기로 갔다 왔다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가뭄 때문에 사람이 엄청 줄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정부가 이제 지역 경제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범국민 여행 캠페인입니다. 여행 가는 가을. 여행 가는 가을 이제 이벤트를 시작을 하는데 캠페인 기간이 지금 시작이 돼서 11월 말까지입니다. 국민 누구나 교통, 숙박, 여행 상품에 대해서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교통의 경우에는 관광열차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고요. 네. 항공도 지방도선의 경우는 2만 원, 버스 요금도 30% 할인 받을 수가 있고 숙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숙박세일 페스타 할인권이라고 해서 적게는 2만 원, 많게는 5만 원까지 할인권을 뿌리고 있고요. 또 캠핑장 할인권도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행 상품 이제 특별전 할인까지 최대 30%까지 할인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할인 관련 구매 방법, 이용 기간, 판매처 네. 자세한 정보는 파란 창에다가 여행 가는 가을 이렇게 치시면 공식 누리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추석 명절 전후 지역 경제 살리면서 이제 국내 여행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으니까 지역 경제도 살릴 겸 국내 예쁜 곳곳으로 여행 많이 다니시길 바랍니다. 자, 정부가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일부 구매액을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한 달여 만에 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추경 예산이 편성된 프로젝트예요.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라는 명칭인데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신청 건수가 66만 2천 건. 이만큼 가전제품을 새로 구매했다는 얘기거든요. 환급액도 88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 네. 35%가 이미 소진이 됐습니다. 이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11개 가전제품이에요.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와 같은 이제 1등급 가전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액의 10%,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 지난 7월 4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 실제로 가전 매장들 매출 증가 효과가 좀 뚜렷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뭐 정부는 이 추경 예산 2,671억 원을 배정을 했는데 이게 선착순이거든요. 네. 예산이 소진되면 이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형 가전을 바꿀 때다. 조금 에너지 효율로 좋은 가전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가능한 조금 일찍 하시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으뜸효율 사업 대상 제품 품목 환급 절차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으뜸 효율을 치시게 되면 이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소장님은 모바일 상품권 선물 받으시면 다 쓰십니까?
저도 깜빡깜빡할 때 많아요. 그렇죠. 유효 기간이 뭐 연장해도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금액이 적혀 있는 거는 괜찮은데 커피 쿠폰이다. 네. 이러면 손실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아까웠는데 맞아요. 자 이제는 유효 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도 앞으로 전액 환불이 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난 이제 모바일 상품권, 전자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도 최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 기존에는 만료됐다라고 하면 구매액의 90%까지만 환불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현금 환불을 받겠다라는 분 유효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5만 원 넘었다라고 하면 95%의 현금은. 네. 근데 현금이 아니라 전 적립금으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100%. 100% 환불을 해주고요. 다만 이제 5만 원 이하 상품이 남았다 이거면 그대로 종전 그대로 환불 기준 90%가 유지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이제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소비자들의 이제 권익 보호가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네.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네. 지나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상품권의 어떤 신뢰성이 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이하는 여전히 90%군요. 맞습니다. 커피 5만 쿠폰은 원, 5만 원 초과에도 현금을 달라 할 경우엔 95%고 현금이 네. 아니라 이 사이트에서 계속 이용할 겁니다. 적립금으로 주세요. 적립금이 100%. 커피 한 잔 두 잔 쿠폰은 놓치지 말고 꼭 써야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부동산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4,6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3.3제곱미터당 4,600만 원, 거의 5천만 원 가깝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국민평형 84제곱미터가 34평형이잖아요. 네. 16억, 1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년 새 얼마나 올랐느냐? 1년 새 8% 넘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맞습니다. 한 달 전보다 한 3% 넘게 뛰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뛰었느냐를 봤더니 송파구 잠실에 있는 이 아파트, 이 L 아파트가 네. 분양가가 워낙 높아요. 여기가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6천만 원 수준이다 보니 전체 평균을 좀 끌어올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전국 평균은 1제곱미터당 한 587만 원, 수도권의 경우에도 좀 올라서 6.2% 올라서 1제곱미터당 881만 원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한번 올라간 분양가 잘 안 내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인건비 뭐 그렇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다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주택시장 불안과 함께 실수요자들은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서울 이 넓은 면적에 한 평당 4,600만 원 참 비싼 비용인데 그래서일까 최근에 서울 지역 빌라 거래량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빌라는 그동안 꺼려왔어요. 전세 사기에 가장 낙인이 찍혀서 피하자라고 생각해서 거래가 줄어왔는데 627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전역은 6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거래는 줄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서울의 빌라 거래량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봤더니 7월 중 다세대 주택 거래가 1년 전보다 44%가 늘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반면에 아파트 거래량은 10%가량 줄었어요. 네. 이게 전세 사기 여파를 한동안 외면받던 빌라 시장이 다소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서울시가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신속 통합 기획이다, 모아타운이다, 여기저기 노후된 빌라 사두면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 할 것이다라고 하니 이 선점하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특히나 입지가 좋은 강남, 송파, 영등포, 성동, 용산 그리고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라인 이 부분의 경우에는 거래가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나면서 빌라가 올해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서울 빌라가 재개발 기대감으로 이제 거래량이 늘고 있는 건 좋지만 주의할 점이 많은 게 이게 여전히 전세 사기 여파가 지금 남아 있어요. 예. 있으면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준 가격을 잘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확인이라든가 대출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세금이 체납됐는지 여부를 좀 점검하는 게 필수고 네. 재개발 사업은 사실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이제 부담이 줄어드는데 속도가 좀 더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합니다. 예.
다음 소식 관련된 소식인데 저도 한 8년 전에 전세 사기를 당해본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픈데 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이 전세 보증금 사고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분이 남아나운서한테 전세 사기를 쳤어요.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최근 이제 5년여간 이제 임대인이 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전세 보증금 사고 규모가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보니까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년 늘고 있어요. 최근 5년 누적으로 봤더니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전세자금 보증사금과 3조 824억 원에 달합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도 세입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비율은 6%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94%니까 대부분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서민들의 이제 피해가 좀 커지고 있고 전세제도요. 그러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또 전세 보증기관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 간 이제 분쟁을 어떻게 하면 좀 조율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사기가 정말 미운 게 열심히 이제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한 번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소식도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해 중고거래 같은 온라인 사기 피해가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중고거래, 쇼핑몰, 게임 아이템, 이메일 이와 같은 온라인 사기 피해액이 지난해만 3조 4천억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입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이런 사이버 피해 사기가 한 3조 4천억 원을 넘어서서 2023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발생 건수도 21만 건에 육박하면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인공지능과 결합한 사기치는 분들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네. 이 첨단 기술과 결합한 신종 수법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반면에 경찰의 검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날고 기는 이제 이 범죄자들 속에 우리 저 경찰의 어떤 이제 좀 검거율이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렇게 이제 피해자 공백이 생기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어떤 사기 방지 시스템을 좀 고도화하는 방안 그리고 사기가 이제 보통 보면 이런 사기가 해외에다 서버를 둬요. 이렇게 되면 국제 공조가 좀 필요하고 특히나 이런 사기에 걸려들 경우에는 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비자의 경각심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프텐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오를 기해서 서울 시내 호우주의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도 경기와 강원, 전북 북부 서해안에 호우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천둥과 벼락을 동반한 강하고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하천변을 지나는 도로는 출입을 삼가셔야겠고요. 지하차도 등 고립이 될 수 있는 지역은 가급적 진입을 피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빗길 사고 구간 호남선 천안 쪽입니다. 장구 나들목 3, 4차로가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경사지구 구분도로여서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감속하셔야겠고요.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 3차로와 갓길이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은 어젯밤에 있었던 마성터널 안에 차량 화재 사고로 지금도 1, 2차로가 터널 복구 작업으로 차단된 상태입니다. 3, 4, 5차로를 통해서만 지나실 수 있고요. 정체 뒤로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반월 터널부터 광교 터널 쪽으로 떠가서도 이 사고 지점인 마성 터널부터 서용인 분기점 쪽으로 오늘 종일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웠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약을 둘러싸고 도입 시기와 발행 주체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금융시장과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톡톡에서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겸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규제 방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여기저기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화 스테이블코인 하면은 이제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 통화 원화잖아요. 그러니까 원화와 가치가 1대1로 이렇게 연동되도록 설계된 코인인데요. 이를테면 원화 1 스테이블코인이다 그러면 항상 1원의 가치를 갖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1원의 가치가 가지니까 당연히 이제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스테이블,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작동 원리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서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가, 그런데 원화 같은 법정화폐를 갖다가 그 은행 계좌나 신탁 계좌에다 일치한 후에 담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발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100억 원 뭐 이렇게 은행에 보관돼 있으면, 연동돼 있으면 100억 개의 1원짜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1 스테이블 코인 1원을 항상 그 가치를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뭐 항상 그걸 갖다 유지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또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가 원화로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발행사는 반드시 일치된 원화를 내줘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상화폐로 만약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내가 100코인 가지고 있으면 그게 원화로 100원의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는 주요 배경은 뭐고, 또 어떤 이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할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가장 큰 배경은 글로벌 규제 환경이 이제 사실 급변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미국에서 지난 7월 달에 이 지니어스법이라고 해서 이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인데요. 그게 제정이 됐고요. 또 유럽은 또 미카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그 전에 입법화했고, 일본도 자금결제법에서 2022년도에, 홍콩도 5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하고 8월 1일부터 홍콩은 발효가 됐어요. 싱가포르도 2013년에 했고요. 그래서 이게 뭐 거의 전 세계 중요한 나라들은 다 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놓치면 이제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글로벌 지금 디지털 금융 경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기대 효과는 우선 이제 이게 코인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코인 거래에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는데, 이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수가 있고, 미국 지니어스법을 보게 되면 그 법안에 보면 이게 코인 거래만이 아니라 우리 송금, 결제, 무역대금 결제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국경 간 결제, 국경 간 결제는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관광하면서 물건을 사는 것도 포함하는 거고, 내국인이 나가서 뭐 결제하는 것도 포함하는 건데, 이럴 때 특히 결제 송금 수수료가 훨씬 싸집니다. 지금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산도 느렸고 수수료도 비쌌는데, 이거를 수수료도 싸게 하고 또 굉장히 빠르게 거의 실시간 구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세계적인 흐름 속에 추진을 하고 있고, 당장 뭐 일반적인 시민들 입장에선 해외여행 갈 때 뭐 이제 수수료가 좀 덜 들게 돈을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된다면 국내 금융시장과 또 소비자에게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먼저 이제 소비자부터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이제 우리는 은행 카드 시스템으로 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은행 카드 시스템으로 결제 송금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망만 있으면 은행 시스템 카드 시스템이 없어도 되는 게 지금 블록체인의 어떤 그런 원체인 거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결제 수단을 갖게 된다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제 카드 결제, 간편 결제 굉장히 빠르고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외국인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와서 결제하거나, 내국인이 해외 나가서 물건 사는 거, 또 안에서 우리 국내에서 해외 직구하잖아요. 이런 결제하거나 또 해외 송금할 때 이럴 때 싸고 빠른 것이 소비자한테 가장 큰 강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해외에서 하게 되면 해외 국경간 결제하면 지금 비자 마스터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 망을. 그게 지금 4%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환전 수수료. 이게 사실은
대폭 저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시간으로 되고 2, 3시 안 걸리고 송금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그런 쪽이 소비자에 큰 효과가 있고요.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이제 새로운 결제 인프라가 형성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기존 업자 뭐 이런 또 새로 진입한 업자들 간의 경쟁이 있으면서 혁신을 하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이 효율화되고 또 새로운 쪽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예컨대 뭐 핀테크, 빅테크, 뭐 카드사, 전자금융업자 이런 쪽에서 경쟁하면서 혁신을 하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도입 시기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 신속하게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나요? 항상 새로운 거 나올 때는 뭐 이런 게 이슈인데요. 이제 신속 도입 주장하는 쪽에서는 시간이 없다, 절박하다. 지금 스테이블코인 같은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장을 장악한 그런 예컨대 회사가 승자 독식 구조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달러 기반으로 법은 지금 7월 달에 통과가 됐지만 사실상 여기는 대륙법이 아니라 그 영미법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코인 시장들이 글로벌 시장을 지금 막 장악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규제를 자꾸 좀 미루거나 주저하면 국내 시장마저 해외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시고 또 이제 이분들은 이제 국내 카드사 금융사들도 그리고 뭐 우리 핀텍들도 태스크포스 그동안에 많이 해갖고 사실 내부적으로 많이 준비가 돼 있다. 우리 법만 잘 만들어주면 상용화 서비스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반대로 도입에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에선 어떤 위험 요소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운 시스템이잖아요. 은행 카드 시스템이 없이도 송금하고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충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하. 특히 이제 뭐 통화 정책 같은 거 할 때 왜냐하면 새로 통화 발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정책에 근데 혼란을 주거나 또 뭐 자본 유출이 관리 좀 애로가 생기는 거 아닐까. 뭐 또 뭐 자금 세탁 같은 거 불법 송금하는데 악용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안정이라든지 보안성 같은 게 검증이 충분히 안 되면 그런 상태에서 막 서두르면은 오히려 신뢰를 갖다가 잃어가지고 국내는 물론 해외 쪽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아하.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새롭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논쟁이네요. 새로우니까 시장을 선점하자,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지 말자, 그러니까 얼른 하자 이런 입장과 기존 시스템과 충돌하기 때문에 다 체크해보고 확인해보고 도입하자. 예, 양쪽 의견들이 팽팽한 거죠. 예. 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활발한데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핵심은 뭔가요? 그런데 사실 법안이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지금 뭐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2단계법, 가상자산 2단계법일 수 있겠죠. 거기 안에 포함하자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별도로 이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만들자 이미 나와 있기도 하고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제 주요 내용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나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제 발행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발행자를 아무나 해주면 안 된다. 그 라이센스 인허가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그런 회사들한테 뭐 일정 자본금을 갖춰야 된다라든지 또 이거는 예컨대 뭐 법정화폐 같은 거랑 연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담보로. 그래서 그런 담보를 얼마큼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담보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발행해갖고 누가 갖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을 소비자가. 그러면 내가 이거 좀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되겠어 했을 때 언제든지 원화로 교환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있고 그게 잘 되는지 봐야 되니까 감독과 공식 체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뭐 간편 결제도 워낙 편하고 최근 한 뭐 20-30년 동안은 카드로 결제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최근 이 카드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겸업 허용을 금융위에 건의했습니다. 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진출하려는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감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회다. 이거 잡자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결제 시장은 카드사가 그동안 이렇게 다 장악하고 있다가 뭐 빅테크, 뭐 핀테크 이런 쪽에 간편 결제 갖고 나오면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졌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스테이블코인이 나오면 기존 카드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더 위협받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위기적인 그 위기 인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을 가만히 뺏기기보다는 미래 결제 시장 주도권을 잡자. 그러면 오히려 나가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예컨대 이제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기존의 그 중간 단계를 갖다 많이 없앨 수 있어요. 기존의 뭐 벤, 피지사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 기반에서 바로 실시간 결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 볼 때는 결제 수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이거 먼저 잡자. 특히 이제 해외 결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활용을 하게 되면 이때까지 뭐 비자 마스터가 다 글로벌망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줄일 수가 있어. 그러면 수수료도 낮출 수 있고 정산 시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 갖다가 카드하고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해외 쪽 나갈 때 굉장히 그 카드사가 진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전략적인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국내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카드사와 빅테크 경쟁이 이제 좀 심해지겠죠, 그죠? 근데 그게 경쟁이 좀 심해지면 뭐 그 회사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좋죠. 혁신하고 또 수수라든지 뭐 시간 이런 데서 더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또 변화는 우리나라 카드사가 결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슈 톡톡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겸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소라의 트랙 9 듣고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 재떨이와 부자는 모일수록 더럽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사람은 재물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더욱더 생기고 마음씨가 인색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예를 들어 재떨이와 부자는 모일수록 더럽다더니 그 사람은 그렇게 성공했으면서도 이번 재해에 성금 낼 생각은 조금도 없고 혹시라도 그런 연락이 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재떨이는 담뱃재를 떨어놓는 그릇인데 간혹 재터리로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동사 떨다와 털다에는 어떤 것에 달리거나 붙은 것을 떨어지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떨다는 옷에 먼지를 떨다처럼 본체에 달려있거나 붙어있는 먼지 따위를 쳐서 떼어내는 행위를 나타내고 털다는 먼지가 묻은 옷을 털다처럼 먼지 따위가 달려있거나 붙어있는 본체를 흔들거나 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재떨이처럼 떨이가 붙어있는 표현으로 먼지떨이, 주머니떨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주머니떨이는 여러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내어 술 따위를 사먹는 장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쉬는 시간이면 모여 앉아 주머니떨이를 해서 간식을 사먹곤 했다. 같이 말할 수 있죠. 참고로 이슬이 내린 길을 갈 때 맨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슬떨이란 표현도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비구름대가 동남쪽으로 점차 이동을 하면서 서울과 경기 중북부, 충남 서해안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경기 동부 지역과 강원도, 전북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전북 장수와 임실, 경북 예천과 강원도 횡성, 홍천 등에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서에는 10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 강릉을 비롯한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에는 10에서 40mm, 서울 경기와 충청 중북부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중서부 지역은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내일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4도, 춘천, 강릉 25도 등으로 중북부 지방은 늦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충청 이남 지방은 대전 28도, 광주 29도, 대구와 부산 32도, 제주 33도까지 오르며 덥겠고요. 현재 남부 지방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까지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무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시간이죠.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시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으로 규정한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주 분쟁의 대상이 되는 대기시간, 출장, 교육시간 등 근로시간 구분에 대해서 사례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참여 미리미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구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자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시도라며 법원이 알아서 협조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 차례 소환 요청에도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부르겠던 통일교 청탁의혹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오늘 오전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3,500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데 대해서는 조선업협력펀드 사업처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시작일인 오늘 코레일 모바일 앱과 웹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하면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예매 마감을 오후 4시까지 3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역 매표 창구와 자동 발매기에서는 정상 발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했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그리고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이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확정된 국정과제 세부적으로 쭉 봤는데 첫머리부터 개헌 추진이라는 게 놓여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우선순위로 놓은 거겠죠.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고 비상명령과 계엄선포 시에는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한다라는 내용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가게 되고요. 경제성장 과제로는 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로 전환한다.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이 꼽혀 있습니다. 균형 성장하고 관련해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2차 공공기관들의 이전에 착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과제 그리고 남북관계를 화해 무드, 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라는 과제가 설정돼 있습니다. 이런 123대니까 상당히 양이 많은데요. 이런 국정과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에요. 네.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 개설해서 정부가 국민이 낸 의견에 신속하게 답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예, 정말 많은 과제가 담겨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개헌이 1호 과제입니다. 대통령 4년 연임 그리고 결선 투표제가 포함돼 있어요. 네, 지금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고 있죠. 네. 그리고 단임제입니다. 한 번 하고 나면 못 하는데 그러면 이걸 각자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5년 단임제의 문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 전의 이력을 전부 지워버리는 그런 게 있었고 어쨌든 단절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탈피를 해서 국정운영에서 연속성 효율성을 담보하겠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하는 내용, 그 전에 거부권이 너무 남발됐다, 이런 거를 본 것 같고요. 또 비상계엄 선포 시에는 국회 통제권을 강화한다. 내란 종식을 키워드로 걸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이 들어갔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이 내용들 사실 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을 했던 내용들 그대로 담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도 언급했고 줄곧 요즘에 이게 얘기가 나오는 그 선출 권력이라는 거. 그 선출 권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줄곧 원래 이 정부 이름도 국민주권 정부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이다. 공직자들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내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철학을 뒷받침하는 의제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럼 개헌은 언제 어떤 스텝으로 갈지. 네. 여권에서 움직임은 내년 지방선거 때 1차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붙이는 그런 로드맵을 가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통일교 현안 청탁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인데 이 신병 확보했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도 속도가 좀 붙겠어요. 네, 어제 영장실질 심사 들어가면서 권성동 의원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했어요.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 이렇게 외쳤는데요. 그런데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사실 구속영장 발부될 거라고 관측하는 게 대다수였어요. 워낙에 관련해서 증거도 그렇고 증언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특검팀 이번에 영장실질 심사 때도 그 의견서를 160여 쪽 분량 가지고 오고 프레젠테이션 PPT 자료도 130여 쪽 들고 왔다고 하는데 특히나 좀 스모킹건으로 작용했던 거는 1억 원 상당의 그 문제의 한국은행 관봉권 그 사진을 주요 증거로 특검이 제시를 했습니다. 또 그
통일교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 권성동 오찬 이렇게 메모가 적힌 다이어리, 그리고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라는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공범 수사가 시작되니까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바꿨어요. 예. 또 차명 전화로 보좌관 통해서 사건 연루자들하고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등 이런 점에서 뭐 증거 인멸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곧바로 권성동 의원도 입장을 밝혔죠. 네. 심사 마치고 구치소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그 구속영장 발부되고 그대로 수감이 됐는데 그 발부된 직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제 민주당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 때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고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거다. 머지않아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에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고 단합과 결기 이렇게 이겨내야 된다. 그러니까 당이 단결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발신을 한 거고요. 이런 가운데 그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동안 특검이 3차례나 소환 요청을 했는데 다 전부 불응을 했어요. 그러다가 원래 17일, 18일께 출석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진 출석을 했고 그동안 못 왔던 건 뭐 건강상의 이유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권성동 의원 신병도 확보를 했고 특검은 그럼 이제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받았다는 1억 원 어디에다가 썼는지, 그리고 추가로 또 받은 자금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엔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그 한미통상협상 그리고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당한 사태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외교 역량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책을 넘은 실망 외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남북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서 이제서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네. 그 한미 관세 협상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관세 우리가 덤터기 뒤집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오늘은 대정부 질문 사흘째입니다. 경제 분야 질의를 이어가는데요. 이제 어떤 뭐 소비 쿠폰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또 부동산 대출 규제 내용,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 뭐 대치를 이어갈 수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고요. 또 금융위원장도 이번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 개편안,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이런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좀 나올 걸로 보이고,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경제 파트인 만큼 그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대한 여야 질의도 빠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자,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 법사위 간사 자격이 있냐 없냐 충돌이 격화됐는데 네. 결국 법사위 간사가 되지 못했네요. 네. 그 법사위원들이 이 사람을 간사로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네. 그 자체가 좀 이례적인 상황이기는 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서 회의장 떠나버리고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반대할 사람 다 나갔으니까 예. 찬성할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표결에 총 10명 참여해서 부결 10표로 집계가 돼서 네. 나경원 간사 선임만 최종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간사가 못 된 거죠. 근데 국민의힘 입장은 이거 야당 몫에 간사 지명하는 건데 이거를 왜 투표에 따로 붙이냐. 이거 자체가 관례에 어긋나는 예.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거고, 민주당은 불법 계엄 사태 이후에 윤 전 대통령 만나서 구치소까지 찾으러 가고 그렇게 내란 옹호 행보를 보인 사람이 국회 법사위에 간사로 온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다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라는 걸로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장도 난리통이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되게 많이 오늘까지도 회자되는 사건인데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에 반대를 하면서 이해충돌 소지를 지적을 하던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남편이 춘천지방 법원장이고요. 예.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그러니까 이해충돌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남편이 법원장이다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님 사모님은 뭐 하시냐 이렇게 되물은 거죠. 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돌아가셨어요라고 대답을 하니까 곽규택 의원이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대화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곽규택 의원이 사실 물러서지 않았어요. 남편 얘기 누가 먼저 했냐, 가족을 왜 물어보냐라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이 경우에는 이 케이스 나경원 의원의 케이스는 남편이 법원장이고 이해충돌에 대한 법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사안이 다르지 않냐. 뭐 이렇게 사과부터 해라. 뭐 너무 이제 도리를 챙겨야 된다. 규탄을 했는데 이제 곽규택 의원은 아무 관련이 뭐 직업적 연관성도 없고 나경원 의원 남편 얘기를 왜 하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사실 박지원 의원은 사별하고 그거하고 관련해서 책도 썼었고요.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알 법도 한 얘기라서 뭐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곽규택 의원만이 알겠죠. 근데 네. 일단 곽규택 의원은 나중에 이제 정회됐을 때 박지원 의원 쪽으로 가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여야 갈등이 계속 이제 깊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을 통해서 이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라고요. 예, 21일에 대구로 가서 네.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외투쟁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긴 했어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할지 이게 문제였던 거지. 할 수 있는 게 여론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원들과 함께 외부에서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겠다. 그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이 좀 고려해야 될 딜레마 하나는 장외투쟁에 이른바 극우 세력이 합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 규탄하려고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뭐 윤어게인 이런 팻말을 들고 와서 네. 고성을 지르는 일부 참석자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또다시 이 윤어게인 팻말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고 사실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취임하고 좀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반대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 극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거, 요게 국민의힘이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크인 거고요. 그래서 또 어쩌면 이게 중도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여야 대치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전에 합의했던 이 민생경제협의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행히 여야가 곧 가동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이게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정책위 수석이 이렇게 참여한다고 하고 원내대표가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걸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추측을 하는 거는 지난번에 그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할 때였는데 노상원 수첩이 현실화됐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영향이 원내대표가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오늘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이 KBS 라디오에 출연을 했거든요. 근데 실무적인 일을 진행하려고 이 협의체 가동하는 건데 원내대표가 합류하면 정치적인 일로 비화할 소지가 있어서 정책위의장 선에서 실무 논의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걸로 봤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정말 뭐 그 어느 때보다 뭐 강하게 충돌하고는 있는데 민생 법안에서 공통된 공약이나 뭐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일을 좀 해보자라는 점에서 접점을 찾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서로 민생을 내팽개친다는 그런 논초리는 부담이 양측 모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민생경제협의체 내일 모레 첫 회동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럼요. 민생이 중요하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조치가 국제법상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유엔 여성차별 철폐 실무그룹과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이
입니다. 7명의 특별 보고관. 그러니까 유엔의 인권 전문가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7월에 피해 국가에다가 서한을 발송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번 서한은 우리 이용수, 강일출, 박필근, 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들 요청에 따라서 이 서한을 유엔 쪽에서 보낸 거고요. 우리한테만 보낸 건 아니고 필리핀 이런 피해 국가들한테 보냈는데 이 전문가들은 서한에서 거의 80년이 지났지만 위안부 생존자들에 대한 인정, 사과, 책임, 구제와 배상이 여전히 시급하다.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법 위반에 대해 국가가 정의와 배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본 정부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고 국제법상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모든 구제 수단을 전부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도 적시해놨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일 정부가 최근에 이 서한에 대해서 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위안부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침해 사례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정부의 답변서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위안부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어요.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이 됐는데 한국이 일본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는 거는 명백히 국제법과 한일 합의에 위배된다라면서 우리 정부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또 이게 대치 상황이 좀 이어질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시간. 오늘도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또 얘기를 나눠본다고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형태로 정해져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다들 그냥 일하는 시간이면 똑같은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에서는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을 또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차이를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사실 분쟁이 많이 되는 게 대기시간, 출장시간, 교육시간 이런 것들, 우리 임금 지급 받아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의 위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늘 또 사례 위주로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근로시간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직접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그리고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미리미리 부탁드릴게요. 자, 근로시간. 이전 정부에서 사실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좀 민감하게 느껴지는 게 근로시간인데. 맞습니다. 일단 이 법에서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근로시간은 단순히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 체류하는 시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종속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일하는 시간도 종속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지시를 기다린다, 지휘 감독이 있다, 이거는 명시적인 것, 반드시 지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전에 정해놓은 업무 분장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적인 것도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근로시간은 사실 애매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냐 아니야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법원에서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뭐 사용자의 지시 여부나 업무 수행의 의무 정도, 그러니까 강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강제성의 강도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불이익이 바로 있냐 없냐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뭐 시간이나 장소 제한 등에 대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준안은 있지만 네. 그게 각 사례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말고 그냥 네. 생활할 때는 출근한 그 시간부터 퇴근한 시간까지 근로 시간일 것 같은데 네. 아니겠네요. 그렇죠. 휴게 시간은 빼야죠. 쉬는 시간이요. 예, 휴게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휴게 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8시간 주 40시간 하는 분들은 사실 1일의 체류 시간은 9시부터 6시 9시간이에요. 거기에서 1시간 빼면 8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일 근무하시니까 주 40시간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휴게 시간 말고요. 다른 게 문제되는 거 뭐냐면 되게 애매한 게 그겁니다. 출장 가실 때. 출근할 때는 그냥 회사로 가는 이 출근 시간은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네. 근데 출장 가는 날은 내가 집에서 출장지 갈 때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약에 6시에 출장지에서 마쳤을 때 집으로 가는 시간이 더 길어지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답이 없어요. 노사 합의로, 노사 협의로 잘 해결해야 된다. 저도 늦게 끝날 때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뭔가 어떤 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출장지에서 끝나고 우리의 통상의 퇴근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릴 때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대부분 그 시간만큼 연장 근로로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그 시간만큼 인정해 주는 제도를 가진 때도 있고요. 또 다르게 출장 일기라는 걸 통해서 뭐 보상이 되는 부분을 상세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시간, 휴게 시간 구분하는 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 대기 시간은 항상 명시적이나 묵시적이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거꾸로 얘기하면 그 핵심은 뭐냐면 자유로운 이용이에요. 만약에 어떤 시간에 자기가 놓여 있어요. 이 시간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어디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갔다가 물론 회사 밖을 멀리 벗어나서 이제 그거는 회사의 직장 질서 유지 체계상 안 되겠지만은 내가 이 시간만큼은 가까운 데도 갈 수 있고 어떤 그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자유로운 이용 가능 여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대기하고 손님 오면 바로 손님 적객하러 우리 분들 적객원들이 나오시잖아요. 그 시간은 근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거 어떻게 근로 시간으로 보는 입장이 많았습니다만은 하도 이게 뭐 이슈화 되니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 회사에 지시가 없고 점심시간 자유롭게 운영하면 휴게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주변에 다른 이제 직종에 회사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교육도 많이 받고 워크숍도 가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무슨 시간으로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교육 시간이 우리 일과 시간이라고 하는 업무 시간에 많이 이용돼요. 예전 같았으면 업무 끝나고 많이 하니까 이제 좀 불만들이 많으셨는데요. 지금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이 주중에 가진 않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많이들 가세요. 그러니까 갈 거면 목금으로 가야지 왜 금토로 가는지 약간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어쩔 수 없이 또 노동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원칙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 원칙적으로 참여가 의무적으로 강제된다. 그다음에 그 워크숍이나 교육 시간이 직무의 필연적인 시간이야. 직무와 관련된 시간이고 하면 당연히 근로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개인적인 목적이거나 본인 역량 향상을 위한 거거나 아니면 또 이 사내 워크숍이라는 게 뭐 세미나 형식이거나 아니면 친목도모 그다음에 단합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드리면 바로 우리 근로자분들이 반문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안 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말로는 그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여기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반강제적이지 않냐. 뭐 이거는 묵시적인 뭐 강제가 된다라는 입장이지만은 어찌됐건 판단은 의무 참석이 뭐 관행화돼 있다. 그다음에 제재가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에 예견돼 있다고 하면 이거는 근로시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가도요?
사실 그렇죠. 토요일에 가면 이제 40시간 이상을 하게 되는 거니까 금요일에 가서 토요일 날 마무리한다고 거의 워크숍은 토요일 오전까지 일정이 짜여져 있거든요. 그 일정은 사실 연장 근로 시간으로 보는 거에 대한 분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계속 이제 분쟁이 되는 사항인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체육대회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 예전에는 이게 체육대회부터 시작됐어요. 지금은 체육대 안 하지만 예전에 체육대회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 동반하면 거기에 희석돼서 근로시간이라고 이제 뭐 그냥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이 분쟁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순간 같습니다. 뭐 토요일도 토요일이고 워크숍 가면 이제 보통 첫날, 보통 금요일이겠죠. 네. 나의 소중한 불금을 뭐 장소만 다르지 회사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네, 요건 맞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워크숍 가서 9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제 가서 그 주간에 활동하시는 거에 대한 불만은 없으세요, 다들. 근데 야간의 활동까지 팀빌딩 활동이라고 해서 야간까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는 이제 워크숍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회사는 이 직원의 사기 진작이다. 그래서 본래 근로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일하는 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거군요. 특히나 이제 주간의 어떤 공식적인 것보다는 그 야간에 있는 팀빌딩 활동은 근로자들의 단합이나 사기 진작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근로 시간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근로자의 입장으로 돌아오면 이거는 역시 워크숍을 간다는 것 자체가 강제성을 띠는 거고 야간 활동도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성이 있는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회색지대가 있잖아요.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딱 맞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노무사가 필요한 거죠. 뭐 분쟁 조정과 협상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벼부로서 딱 재단하고 예스와 노 단답형을 말씀드리는 걸 좋아할 텐데 근로시간만큼은 제가 계속 세모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좀 애매모호합니다. 네, 경계가.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본사나 아니면 협력업체가 해외에 있어요. 시차가 나잖아요. 그럼 만약에 밤늦게 혹은 새벽에 업무 지시 받으면 이것도 근로시간이 될까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로시간입니다. 예. 그 시차 발생에 발생한 거지만 누군가는 추가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국에 있는 분이 됐건 여기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 새벽 2시에 일하시는 분은 분명 없는 추가 시간이거든요. 아니면 그분이 어쨌든 뭐 이 기본 근로 시간 내에 있던가 뭐 야간에 출근하셔서 이런 일이 빈번하신 분들은 야간에 출근하셔서 그냥 야간 수당만 더 받아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입니다. 이 갑자기 생긴 그 새벽 2시에 업무 그 화상 회의를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기존의 그 전날 8시간에 연장 근로가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어서 8시간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과의 시간으로 책정된과 동시에 야간 근로 시간대에 해당됩니다. 야간 근로 시간은 10시부터 다음 그 새벽 6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연장 근로 수당과 야간 근로 수당을 2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워낙 이제 좀 애매모호하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에서가 아니라 회사가 제공한 셔틀버스에서 출근길 동안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트북으로 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도 근로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이제 회사가 제공한 뭐 교통수단이냐 아니면 공간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로시간은요. 특히나 이제 이 근로시간은 내가 어떤 시간을 내 시간이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는 그 시간인지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은 곧 나의 급여 그러니까 임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어떤 시간인지 구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관건이 뭐냐면 긴급성이나 강제성, 업무 수행성이 중요하죠.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출퇴근 시간에 특히나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근로시간이다. 5분이니까 5분에 대한 그 수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진 않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시화돼 있고 계속적으로 길이가 길다 시간에 부여되는 시간이 길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발성이 스파성인 그 시간은 사실 근로시간으로 책정하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직장인들 사무실 가서 9시부터 6시까지 다 내가 온전히
그냥 계속 일한다고도 말씀하시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사실 또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인터넷 장애가 생겨서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네. 통신사랑 장시간 통화한 시간은 근로시간이 될까요? 예, 뭐 이거는 근로시간 만약에 진짜 딱 재단하는 측면에서 이 업무에 종사했냐 안 했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뭐 어떻게 인터넷 장애가 갑자기 발생해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해결 시간을 휴게 시간이나 업무에 이용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해서 급여에서 빼지는 않습니다. 회사들은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경우죠. 재택근무했다 발생한 회사의 관리 영역이 아니니까 뭐 휴게 시간으로 처리하는 것도 제가 아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재택근무를 명하면서 회사가 일반적인 사무 환경을 구축해 줘야 되는데 그걸 근로자한테 떠넘긴 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하면 인터넷 비용도 내가 내고 복사 비용도 내가 내고 그렇죠. 이런 애매모호하고 그냥 실제로 이야기를 하기가 부끄러울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과 약간 융합돼서 그냥 같이 섞여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 근로시간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분쟁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 이제 외부 고객 행사에 참석했는데 실제로는 대기 시간이 엄청 긴 거예요. 대기 맞습니다. 시간이 대부분인데 어쨌든 네. 외부 고객 행사. 네. 그럼 이 대기 시간 전부를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회사하고 우리 그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직원분 간에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의 행사가 나가게 되면 세미나는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뭔가 있으면 되게 길거든요. 그게 뭐 일과 시간 6시 이후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간주 근로 시간제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근무했을 때 당신의 일일 근로 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대표 간 사전에 서면 합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돌발적인 경우에도 우리 당사자들하고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 세미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사전에 일정이 나와 있지만은 기존에 해왔던 거 보니까 좀 더 늘어나더라. 그래서 우리 나가면 하루에 10시간 근무한 걸로 해주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휴게 시간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9시간으로 합시다. 이런 협의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다면은 이 시간도 다 근로 시간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도 법인데 회사와 노동자 간의 어떤 협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간주 근로 시간제를 법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근로 시간 얘기를 할 때 네. 법정 근로 시간과 소정 근로 시간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하거든요. 법정 근로 시간은 법에서 정한 겁니다. 우리 네. 1일 8시간, 일주 40시간만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 5일제를 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주 5일제는 그냥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업장들이 많으니까 하루에 8시간, 주 5일 40시간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건데 법에서는 그냥 8시간,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도 일할 수 있고 일요일도 일할 수 있고 일단은 일주일은 시작일부터 끝나는 7일간의 주기를 가진 걸 일주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요. 거기에서 40시간은 기본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네. 소정 근로시간은 어떤가 하면 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내에서 우리 회사와 내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에요. 사전에 정한 시간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사전에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하기로 했어요. 소정 근로 시간은. 그러면 이게 넘어서는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의 법정 근로 시간은 8시간, 소정 근로 시간은 10시간이 되고 연장 근로 시간이 2시간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정확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정 근로 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은 연장 근로나 다른 시간의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법정 근로 시간보다도 어떤 이 갈등이나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소정 근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소정 근로 시간은 단시간 근로자한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주 15시간 미만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주휴수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분이 초단시간 근로자라는 걸 명확하게 결정하고
일을 해야지 사용자도 거기에 대한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에 대해서 위험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데 마치 그냥 말로만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다고 하고 15시간 이상을 거의 상시화시킨다고 하면 이거는 뭐 다른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밖에로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가 주제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네. 또 문자로 상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7719님.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인데요. 점심시간에도 환자 지켜보며 밥을 먹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제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 건지. 네, 맞습니다. 이런 겁니다. 계약서에 보면 이 휴게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점심시간인 것처럼 그 점심시간으로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갑자기 가야 되니까 안 되는데 또 이런 계약서에 문구가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을 휴게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시간만큼 다른 시간에 휴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딱 재단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내가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호출돼서 갔는데 그게 10분이든 뭐 15분이든 간에 어림잡아서 그 시간만큼은 다른 시간에 만약에 쉬신다고 하면 네. 다르게 이제 급여를 추가 지급받으실 건 없습니다만은 이 시간이 계속 이런 시간이라서 별도의 상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하면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으셔야 되는 건 맞아요. 예. 네. 0628님. 오후 7시부터 12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무 시간엔 근무질에 이탈할 수가 없는데 주어지는 휴게 시간은 3시간 30분이 비급여입니다. 이 비급여가 맞는 건가요? 사실 이분은 이제 야간 근무 시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휴게 시간은 역시 심야 시간대에 수면 시간이나 이렇게 일괄적으로 휴게 시간이 부여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현장을 더 들여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부여가 되어 있고 이탈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만 이제 쉴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근로 시간으로는 볼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우리가 계속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요양보호사님 그 문자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오기만 하면 내가 즉각적으로 대응해 줘야 되는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 아까처럼 비급여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기 시간인 거니까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 어떻게 해서는 거기에 뭔가 커튼을 치고 3시간 30분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내걸고 완벽하게 쉴 수 있는 환경만 구축된다면 만약에 휴게실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이제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네. 6246님은 하루 4시간 일하는데 30분 휴게 시간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제일 애매해요. 아까 말씀드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를 줘야 된다고 하면 딱 4시간만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사업주와 이 4시간 근로하시는 직원분 간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사장님도 이해관계가 같습니다. 사장님도 4시간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 근로자분도 그냥 30분 따로 해서 3시간 반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보다 이 4시간을 다 받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9시 출근해서 1시 퇴근인데 1시에 퇴근하되 그냥 근로계약서에는 9시부터 1시 반 퇴근으로 적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원래는 이 휴게 시간도 근로 시간 도중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시에 먼저 퇴근해 버리면 휴게 시간을 또 준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재작년에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4시간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휴게 시간 부여에 대해서 정하기로 하는 걸로 권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법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이 나오더라도 4시간 딱 걸리시는 분의 30분 휴게 시간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휴게 시간을 들여다보기에는 정확하게 4시간 분의 임금을 줬냐 안 줬냐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넣겠습니다. 1960님.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저도 주변에 9시까지 출근인데 사장님이 꼭 8시 반까지 오라고 합니다. 퇴근은 6시인데 6시 반에 합니다. 그대로 따르고는 있는데 앞뒤 30분씩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기록이 중요합니다. 그 기록을 일관되게 보유해 주세요. 재직 중에는 이 시간에 대해서 보상 못 받으시겠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보상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3년입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햄버거 쿠폰 당첨자는 방송 뒤에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켓 신의 21 이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아침이랑 밤엔 좀 쌀쌀하더라고요. 찬바람 불어오는 시기인데 독서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읽을 만한 책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사실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라고는 하는데 많은 분들이 노느라고 책을 잘 안 읽는 시기이기는 합니다. 오자마자 제 심장을 이렇게 콕콕 찌르시네요. 찔립니다. 사실 밖에 나가서 놀기 너무 좋은 시기니까 맞아요. 누가 책을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시기에 읽을 만한 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 첫 번째 책은 주말엔 산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사가 이제 산에 있는 절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단풍철 되고 하면 어디 단풍 보러 갈까, 산 구경 갈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그런 때 그냥 단풍 구경만 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산사에 가서 산사를 보는 법을 익히시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주말엔 산사라고 하는 책을 먼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한국 대기업에서 한 10년 넘게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동안 산사들을 다니면서 산사를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글을 더한 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글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산사 7곳 정도가 전국 곳곳에 있고 이제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 거기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같은 것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절이라고 하는 공간이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많은 분들이 뭐 가도 뭐 그냥 절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어진 시기에 따라서 혹은 그 절만의 특색에 따라서 어디를 봐야 하고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가 다른데 네. 이 책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뭔가 이 산사라고 하니까 여행 전문가나 아니면 불교계 그렇죠. 종사자가 쓰셨을 것 같은데 그래픽 디자이너가 네, 이렇게 그렇죠. 절 이야기를 그 그림도 굉장히 그 책 속에 예쁘게 그려져 있겠는데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그림이 중심이고 글이 도와주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네. 이 저자가 이 산사에 접근하는 방식이 전문가가 해설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여행 간 사람이 이를테면 나는 여기 처음 왔는데 일행이 몇 번씩 와본 곳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일행이 설명해 줄 때가 있죠. 여기는 이 건물이 유명해. 이 건물에서는 이걸 봐야 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식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어서 네. 그냥 마음 편하게 읽어가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이 책에 나오는 장소들을 한번 직접 가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이드 느낌으로 저자분이 굉장히 차분하게 써내려가신 책이고요. 윤설희 작가님입니다. 네, 이 책 속에서 혹시 또 인상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게 좀 있었나요? 네,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담겨 있는 산사들이 뭐 만수산에 있는 무량사, 모악산의 금산사, 운계산의 수종사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도 절 이름 듣고 여기가 어디야 처음 들어봐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절도 나옵니다. 이 봉황산에 있는 부석사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석사라고 하는 곳은 워낙 아름답기로도 유명한 곳이고 그리고 뭐 부석사의 그런 뭐 배을림 기둥 같은 것이 책 제목으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가을 초입이 되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사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사과 파는 사람들이 그 절 올라가는 길에서 사과를 팔기도 하는 이제 그런 곳인데 이 부석사가 아름답다 하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것들을 이제 동선에 맞춰서 설명을 해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부석사에 가면은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돼요. 네. 재미가 없잖아요. 계단을 왜 올라가? 심지어 계단이 9번 나옵니다. 그래서 계단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지겨운데 이걸 왜 만들었을까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극락에 가는 과정을 건축으로 형상화한 것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요.
네, 거기에 보면은 또 한 가지는 그 마지막에 올라갈 때 누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각 아래로 계단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계단이 이 천장이 낮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통과를 하려면 누구라고 해도 어린아이가 아니면 누구나 고개를 숙이고 그 아래를 지나갑니다. 이야.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에 간다라는 것, 네. 이게 내가 도를 깨친다는 것은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천장이 낮은 곳을 지나가야 되니까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건축이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그런 공간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읽고 나면은 사실은 읽다 보면 아마 가고 싶어지실 거예요. 진짜 이런가? 진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건가? 아, 여기서 이래서 45도 비틀어서 길이 뚫려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직접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가을에 날씨 좋을 때 책 한번 보시고 산사들 구경도 가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풍만 볼 게 아니라 맞아요, 정말 맞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산사에는 우리의 역사도 담겨 있고 그렇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건축이 또 네. 얼마나 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기자님도 이거 읽고 좀 가보셨어요? 저는 이 읽기 전에 가본 곳들이 있고요. 책을 최근에 봤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가봤던 것들 중심으로 먼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월간 산사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 월간 산사는 뭐냐면 절마다 어떤 계절이 아름다운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졌단 말 좀 이상하지만 이를테면은 어떤 절은 매화로 유명하고요. 어떤 절에서는 무슨 해당화가 핀다든가 하는 식으로 계절마다 꽃이 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월간 산사라고 해서 1월에 매화가 피는 곳, 2월에 해안 풍경이 좋은 곳, 3월에 매화가 또 피는 곳, 3월에는 동백꽃 피는 곳 이런 식으로 계절마다 월마다 무엇을 보러 어디로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꼭 가을이 아니라고 해도 어느 계절이라고 해도 한번 어디 놀러 가볼까라고 할 때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책을 가져오셨으니까 저도 한 번만 이렇게 살짝 볼 수 있을까요? 또 그래픽 디자이너께서 그렇죠. 예. 우와. 계속 그림이 나오는 구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그림 보는 재미로도 쉽게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글이 다 짧은 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걸 따라가면서 듣는 느낌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산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 말고 그림도 사진도 많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 사진도 많이 담겨 있고 그쵸. 그림도 이게 저 표현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읽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예. 네, 편하게 누구든지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산을 오르면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산사에 어디 이게 뭐 의자 같은 데 앉아서 편하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든든한 책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책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다음 책은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이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출간이 됐을 때부터 굉장히 한국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책 표지를 바꾸면서 다시 출간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이토 다카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뭐 제목 그대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에요. 보통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좀 심심하다든가 외롭다든가 하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책에서는 이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창의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독서와 글쓰기를 중심으로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라는 사람은 일본 메이지 대학교 교수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서 한국 독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의 조건, 니체의 자존감 수업 이런 책들을 썼는데 그 실용서하고 입문서의 중간쯤에 있는 책을 굉장히 잘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교수인데 딱딱하게 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누구나 솔깃할 만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읽기 쉽게 풀어내는 작가이기 때문에 가을 되면 가을 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좀 쓸쓸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뭔가 공허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가을 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책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보통 그냥 가만히 있거나 누워 있거나 자거나 맞아요. 아니면 요즘은 뭐 이런저런 쇼츠 영상 보면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데 그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길래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막 창의적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시간 보내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뭐 쇼츠를 보던가 누워 있든가 하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책 읽으실 것 같은데. 책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사실은 놀 때도 많은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일단은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혼자 있어도 괜찮아 같은 느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책은 실제로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들이 창의력을 잘 발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잘 보내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독서와 글쓰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람들이 이제 이 사이토 다카시란 작가가 대학교 교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을 보면은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혼자 있기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자 있기 좋아하는 학생들이 공부도 괜찮게 하고 성취도 괜찮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것이 특별한가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경우고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작가나 철학자들의 사례들에서 이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가에 같은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을 좀 관찰하면서 이게 분석을 했던 거네요.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책에서 좀 좋아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쓰이 히데키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 출신이고 메이저리그에서도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요. 일본에서 활약을 하던 시절에 스윙 연습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윙 연습을 당연히 캠프에서도 하고 운동장에서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방에서 스윙 연습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실내에서요? 네, 실내에서.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실내에서 이 연습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어떻게 보면 집착적일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그냥 남들이 시키는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남들 할 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근데 남들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고, 그때가 이제 방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을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그때 혼자 훈련하기도 하지만 감독이 같이 봐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방 안에서요? 되게 특이한데요? 되게 특이하죠. 근데 이 방 안에서 감독 같은 경우도 자기가 현역일 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스윙 자세 같은 것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관심도 많고 더 잘하고 싶고 이러니까 남들 다 할 때 하는 걸로는 다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도 이렇게 연습을 했던 적이 있었다 같은 식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이란 뜻이기도 하고, 그럼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에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제 그런 때 편하게 있고 싶으니까 누워 있기도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무언가 일을 해보고 싶다든가 더 창의적으로 살고 싶다든가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잘 활용해야 되는 때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뭔가 생산적이고 그런 시간이라고 하셔서, 그래도 대학 교수가 글 쓴 거니까 뭔가 뭐 글 쓰거나 공부하는 학생들 이야기겠지 싶었는데 제일 활동을 야외에서 많이 하는 야구 선수가 그렇게 방 안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좀 더 신선하게 와닿네요. 그런 게 이 책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종종 그런 영상들에서도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모두와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
MBTI식으로 얘기해서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좀 더 활발해져야 될 것 같고 어울려야 할 것 같고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모두와 잘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하고 잘 지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잘 맞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것들이 나를 발전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오늘 이 주말의 산사와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가을에 둘 다 잘 어울리는 책인데 네네. 약간 또 성격은 다른 것 같고요. 그쵸. 가을의 산사는 이제 어디 주말에 진짜 놀러 가실 때 하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은 혼자 있을 때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가을의 독서라고 하는 게 너무 무겁지 않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골라봤습니다. 예. 자, 가을에 읽어볼 만한 책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를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